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에는 원래 외신 이모라고 있었죠. 아, 어혜진 소장님. 우리를 버리고 가신 어혜진 소장님 있었는데 요즘은 외신 이모 대신 외신 아들을 키워보고 있습니다.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님. 네. 국민 큰 사위. 큰 사위. 그냥 어울려. 국민 큰 사위 네. 김상훈 기자님. 네, 어서 오십시오. 최근에 트럼프 관세를 미국에서 이제 법원이 위법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하고 그래서 뭐 보류해 달라 그래서 1일 전화로 살짝 끝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그래서 등등등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되게 궁금하거든요. 좀 자세히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지난 28일 미국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에서 나온 판결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취임하고 난 뒤에 쉬지 않고 관세를 계속 때렸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불법 이민과 펜타닐로 인한 관세, 그 다음에 10% 보편 관세, 그 다음에 미국의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들에게 부과한 상호 관세. 예. 요 세 가지가 사실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요 세 그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뭐 나머지 관세들은 사실 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기는 합니다만 여튼 판결이 나온 날을 기점으로 돼서 무효가 돼요. 그래서 무효가 됐는데 근데 2심 판결에서 그렇죠. 그래서 10일 이내 트럼프 행정부에게 무효 조치 행정명령을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당연히 예.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를 하겠죠. 예. 그래서 항소법원에서 1심의 효력이 정지됐다. 잠깐 멈추도록 해놨는데 뭐 추후에 공지될 때까지 멈춘다고 하니까 아마도 그 항소심이 시작이 될 때는 계속 멈출지 결정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예. 뭐 여튼 그 이 세 가지 관세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의 핵심이기도 하고 트럼프 노믹스의 핵심이기도 한 게 사실 여기서 벌어들인 관세로 지금 만들고 있는 감세안 있잖아요. 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아하. 이걸 만드는 게 사실 이 세 가지 그 관세로 나오는 돈으로 만드는 건데 세 가지 관세가 펜타닐 관세, 판일 관세, 그 다음에 10% 상호 관세. 보편 관세, 그 상호 관세. 다음에 그쵸 무역 흑자를 거두는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 3종 이렇게 세 가지. 세트구나. 3종 세트. 맞습니다. 거기 하나 더 있다면 이제 품목별 별도 관세. 근데 그거는 다 있는데. 일단 그쵸 품목 관세가 있는데 그거는 이 법안과 상관없는 다른 법안이어서 뭐 따로 이제 그 법안에 대한 어떤 그 위법 여부는 위법 여부가 뭐 소송으로 번지지 않는 이상 그건 계속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일단 이번 재판의 대상은 아니었다는 이번 거죠? 재판의 대상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법안이 따로 있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국제 비상경제수권법. 예. 요 법안에 대한 관련된 관세 부과 조치들이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예. 여튼 트럼프 노믹스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그래서 굉장히 격한 반응을 내놨죠. 뭐 곱비 풀린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던데 여튼 우리의 관심사는 그러면 이 항소심이 어떻게 될지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미국 법원이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를 일단 먼저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나중에 그걸 설명해 재판 주십시오. 결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건데 네. 일단 위법하다라고 하는 게 왜 위법하다라고 하냐면 일단 법원의 근거. 네. 일단 말씀드렸던 세 가지 관세 부과안의 그 기본 메커니즘 요걸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 게 일단 예. 법 근거는 딱 표를 세 가지 관세거든요. 이게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불법 이민 그다음에 펜타닐 관세. 저건 펜타닐 관세고. 10%의 보편 관세 그다음에 상호 관세. 아하. 이렇게 세 가지인 건데 이 세 가지 관세를 부과한데 근거되는 법안이 국제 비상경제수권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 세 가지가 다 한 가지 법에 근거에 있어요? 맞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무역법이라든지 무역확장법 다른 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 소송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예. 이 세 가지만 그 국제 비상경제수권법이라고 하는 법을 근거로 해서 요게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어쨌든 이번 소송에서 대상이 된 건데 네. 일단 이 실무적인 프로세스는 이런 방식이에요. 이게 국가 비상사태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국가 비상사태법이라고 하는 법을 근거로 대통령이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그 비상사태 선언한 뒤에 이 비상경제수권법이라고 하는 법을 근거로 해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경제 조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어떤 수입 규제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그렇게 처음에도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미국은 비상 상황이야. 펜타닐은 비상 상황이야. 무역 흑자 그렇죠. 적자를 이렇게 많이 내는 건 비상 상황이야.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비상적인 조치를 내린다. 그렇죠. 근데 이번 그 법원에서 그 뭐랄까
지적을 하는 건 뭐냐면 비상사태인 건 오케이. 근데 비상사태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대통령이 무한정, 무제한적으로 어떤 수입 규제, 예를 들면 관세 부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이 있느냐 이게 쟁점이었거든요. 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관세 부과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국회 입법기관의 권한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단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는 관세 부과를 할 수 없는데 원래 관세는 의회의 권한인데. 맞습니다. 근데 이 비상경제수권법은 어찌됐든 수입 규제라든지 이런 관세를 행정부가 할 수 있도록 위임해준 법안이기는 해요. 네. 위임해준 법안이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본인이 이제 10% 보편관세 그다음에 무역흑자를 낸 모든 나라들에게 상호관세를 매겼던 건데 근데 이번 법원의 판단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에 무제한적으로 권한을 주는 건 아니다. 잠깐 슬라이드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미 합중국 헌법이거든요. 미국 헌법인데 이야, 우리가 미국 헌법도 다 보네. 뭐 친절히 우리나라로 번역해놓은 번역본이 다 있더라고요. 예. 세계 법경제센터인가? 아무튼 거기서 보면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입법권은 의회에 속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세 같은 것도 일종의 입법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법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의회의 권한인 건데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다른 어떤 법들, 국제 비상경제 수권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행정부에게 일정 부분 위임을 하는 건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니 맘대로 의회가 하는 것처럼 니 맘대로 관세를 정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리라고 해요. 네. 비위임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준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고 제한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법리가 주요 질문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번역본이라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합니다만 이게 뭐냐면 행정부가 그 의회가 위임해준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요거를 우리가 위임받았다, 우리는 니네한테 보고했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예. 예를 들면 어떤 보고서 제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아무것도 없더라. 비상경제 수권법에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보편관세 그다음에 펜타닐 관세 이런 것들은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도 비상사태라면서요. 비상사태니까 비상적인 방법으로 뭐 이런저런 제한 조치를 했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고 그렇죠. 비상사태라는 거는 인정을 했다면서요. 비상사태라는 건 인정을 했는데 비상사태라고 하더라도 무제한 의회의 권한을 쓸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입법행위, 관세를 올리는 것도 입법행위인 건데 예. 헌법에는 입법행위는 의회에 속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법으로 위임을 해줄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국제 비상경제 수권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 굉장히 모호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는데 그렇죠.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관세를 부과한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쟁점이군요. 아니요. 수입 규제가 관세를 맞아요. 어. 관세를 매길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어떤 기준으로 매길 것인지 어떤 상황에 매길 것인지 이런 명확한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행정부가 그냥 대통령이 의회처럼 관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법행위라고 하는 게 의회에 있는 건데 위임을 해줄 거면 명확한 기준 아주 구체적인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법문에 집어 넣어놓고 위임을 해줘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수입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거의 의회와 똑같은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법만으로는 너무 과도하게 권한을 준 걸로 해석할 수 있다. 정 급하면 대통령이 할 수는 있는데 대통령이 할 때는 의회에 와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범위 안에서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그래라 그러면 그 안에 범위에서 해야지. 맞습니다. 비상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니다. 비상일 때는 의회의 허락을 받고 대통령이 혼자 가서 할 수는 있어. 그렇죠. 그 정도의 느낌이라는 거죠. 어쨌든 헌법이라고 하는 게 삼권 분립을 기초로 이렇게 다져진 원칙인 거잖아요. 헌법에 그런 의회가 한다는 원칙이 있으니 그렇죠. 비상경제 수권법도 그 헌법 안에서 작동되어야 되는 거다. 맞습니다. 비상경제 수권법. 네. 보편관세랑 상호관세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니네들한테 관세를 부과하는 거야 일종의 보복성 조치 같은 건데 예. 그리고 또 이번에 그래서 그
국제무역법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역 적자가 문제라고 하면 예. 무역법 122조에 그런 조항이 있다. 아하.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어. 이미 법이 있는데 크고 심각한 미국 무역 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서 15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입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이미 무역법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로 하면 되지 왜 네가 비상사태라고 하고 네 마음대로 그것도 하느냐? 이렇게 시한도 아하. 없이 아하. 제한된 기준도 없이 네 마음대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냐. 요- 이거는 요 정도까지는 대통령이 그쵸. 할 수 있을 때 150일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법의 어떤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거고 이건 헌법을 넘어서는 거다. 그래서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근데 기사에 보니까 옛날에는 뭐 이런 게 있었다.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한번 썼던 거 다시 끌고 나서 한 거다. 뭐 그런 기사들은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요거는 히스토리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야 이제 마지막에 결론까지도 쉽게 이해가 되시는데 예. 1917년에 미국이 적성국 교역법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1917년이 딱 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고 미국이 이제 독일과 전쟁을 선포하고 딱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시기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적성국들이랑 그러니까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거지만 예를 들면 독일 물건들이 우리나라에서 팔리지 못하게 전쟁하는데 수입해오면 되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독일 기업들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 다 동결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우리가 계속 의회 가서 승인을 받을 수 없으니 법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음. 그래서 적성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그 자산들을 혹은 수입 규제 이런 것들을 의회에 승인을 취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적성국 교육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 1차 세계대전 때 이 법을 만들고 잘 써먹었죠. 그래서 어쨌든 승전국이 됐잖아요. 예. 독일은 패전국이 됐고. 근데 그때 이 법이 사라지지 않고 1930년대 들어서 대공황이 터지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요거를 이제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적성국 교육법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적성국이 그쵸. 없는데. 적국이 대상인 거잖아요. 근데 대공황 때는 적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비상사태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강제로 은행의 휴일을 지정해 버린다던가 그다음에 개인들은 금을 가질 수 없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해서 어찌 됐든지 간에 당시에 어쨌든 대공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겨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쓰긴 했습니다만 당시에도 이게 그 적성국 교육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미국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이게 과연 맞냐라고 하는 비판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대통령들이 이 법을 계속 남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그 사건이 1971년에 벌어지는데 그때 닉슨 대통령이 이런 걸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71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때라서 그때 당시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졌잖아요. 금태환을 중지하고 예. 그래서 책에서만 맞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은 안 납니다. 네. 저때 세상에 태어나질 없었거든요. 않았어가지고요. 우리 셋 다 저때 세상에 없었어요. 책 많이 보시잖아요. 예. 여튼 그때 닉슨 대통령이 그래 우리가 적성국 교육법이라고 하는 게 있지. 그래서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금태환을 중지하고 그다음에 모든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예.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의 어떤 그 통화를 절상하는 압력을 넣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닉슨 대통령이 이 적성국 교육법이라고 하는 걸 써서 이런 식의 어떤 조치를 하자 이제 미국 내부에서 굉장히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법이 과연 맞냐? 이 법이 과연 맞냐라고 해서 이 법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법을 새로 만듭니다. 예. 그래서 그때 만든 게 국가 비상사태법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1977년에 만들어진 국제 비상경제수권법 이걸 통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데 비상경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 근거를 그때 만든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이렇게 법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다만 그때는 이 법을 만들 때 목적 자체가 대통령의 어떤 권한이 너무 남용되고 있으니 이걸 견제한다는 차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비상사태법에는 이런 조항을 넣어놔요. 국회가 이걸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조항 안에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비상사태다라고 선포를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엔 비상사태 아닌 것 같아. 네. 그러면 의회에서 그걸 그냥 종료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튼 이렇게 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 법으로 이제 적성국 교육법이라고 하는 거를 대신해서 이제 쭉 오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는 이 거예요. 스토리를 알아야 이해하기가 좋은 모양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적성국
교육법이라고 하는 게 이 세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아, 처음에는 저렇게 저 하나의 이 법 법이었는데 안으로 모든 게 다 됐는데 이제 무역법 22조에서 이제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다 싶으면 한 150일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니네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의회 승인 받지 않고 그건 별도로 빼고 별도로 빼고 그 다음에 비상사태법을 새로 만들어서 만들고. 그래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할 수 있어. 할 수는 있지. 다만 의회가 종료시킬 수 있어. 아하. 이렇게 예. 그 견제 조항을 달아놓은 거죠. 예. 그 다음에 국제 비상경제 수권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비상사태를 근거로 해서 어떤 수입 규제라든지 이런 비상경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를 따로 이렇게 그 뭐랄까 개선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의 그 법원의 판단은 무역법 122조에 그 150일간 관세를 부과하거나 네. 대통령이 여러 가지 권한을 쓸 수 있는 권한을 따로 빼놨는데 따로 빼놨는데 왜 저걸 안 그쵸. 쓰고 네. 비상시에 쓰는 이 카드를 네가 썼느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마음대로 막 쓰려고 좀 무리하게 가져와 쓴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미국 법원의 판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아니 그러면 알겠어요. 그럼 지금도 말씀해 주신 대로 IEEPA 무슨 수권법, 비상경제 수권법. 비상경제 수권법은 의회에서 저거는 우리는 못하게 막을 수 있어. 그 권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네. 그럼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는 우리는 이상한 것 같아. 우리는 저 비상경제 수권법도 무효화시키겠다.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법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1983년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다이나믹하다는 게 1983년도에 차다 케이스라고 하는 판결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판결이냐면 예. 그러니까 인도계 케냐 사람인 차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불법 처음에는 유학으로 왔다가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미국 이민국에서 추방 명령을 내렸다가 이 친구가 보니까 돌아갈 데가 없네. 어떤 특별 요건들이 있어서 이 요건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면 너는 추방 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 의회에서 배경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요거는 추방해야 되는 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단독으로 우리가 얘를 추방할게 예. 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논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이게 조금 재밌는데 입법행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의회가 하는 행동은 다 입법행위잖아요. 입법행위라고 하는 거는 헌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상하원의 의결 플러스 대통령의 서명입니다. 이제 그래야만 법률로서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예. 근데 이 친구가 불법 추방을 되려다가 면제라고 하는 행정부의 판단이 있었는데 이걸 의회가 자기 마음대로 다시 이걸 뒤집을 수는 없다. 이제 그러려면 다시 또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든지 의회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 서명해야 뭐든지 사인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입법행위라고 하는 거의 모든 완결 조건은 의회의 의결 플러스 대통령의 서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비상경제 수권법도 비상사태법도 그쵸. 트럼프 대통령이 하여튼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난 비상사태라고 생각해 그쵸. 하고 관세를 부과했는데 네. 예를 들면 의회에서 그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상사태가 아닌 것 같아라고 라고 종료를 할 수 있는 하더라도 권한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해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이 위헌이다라고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법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의회가 종료는 할 수 있는데 이 의회가 종료하는 그 법안을 가결했다 치면 이걸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냥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바뀐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관세랑 상호관세를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이달 초에 미국 상원에서 표결이 있었어요. 예. 이걸 종결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종결 법안을 포결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표수가 49대 49로 나왔더라고요. 예. 지금 미국 상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51이고 민주당이 49잖아요. 근데 공화당 의원 3명이 이쪽으로 갔습니다. 민주당 쪽으로. 그래서 3표가 빠져 49가 됐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3명이 빠져가지고 49. 그래서 어쨌든 동일로 돼서 통과는 못 됐는데 그게 통과가 됐다 손 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요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이상하다. 그래서 비상사태를 대통령이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꺼낼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걸 막으려는 의회가 반대의 시도가 있더라도 그건 다시 대통령이 오케이를 해줘야 막을 수가 있다고? 맞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다 할 수 있는 거네. 그래서 예전에 적성구 교육법처럼 똑같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그 어떤 그 행정부에게 권한이 위임이 됐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비상사태법도 그러한데 국제경제수권법에서 그냥 수입 규제라는 관세라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면 이거는 사실상 행정부가 입법기관이 되는 거랑 똑같다라고 판단한 게 이번 그 국제무역법원의 판단인 거죠. 아, 그 너무 과도하다. 너무 과도하다. 아, 그래서 할 수가 없다. 미국 법도 이상하게.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계엄을 시도했는데 국회가 무력화해. 그걸 대통령이 비토할 수 있습니까? 비토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못해요, 못해. 뭐 자신 없어 하고 그래. 그건 좀 이상하지. 그게 합리적이지. 만약에 국회에서 그거를 못하는 비토권을 줬다면 거기서 끝나야지. 그걸 다시 국회 대통령이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여전히 비상사태라고 생각해서 계속 계엄을 진행하면 말이 안 되잖아. 아무튼 제가 우리나라 헌법을 잘은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 헌법에는 입법행위라고 하는 것의 완결 조건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상식적일지라도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행정부의 어떤 과도한 권한 남용을 국회가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예. 요거는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쨌든 그래서 이 다시 적성국 무역법처럼 뭔가 대통령이 굉장히 큰 권한을 할 수 있는 그게 마련된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 사실- 법이 탄생한 배경이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이 비상경제수권법이랑 국가비상사태법이 예. 트럼프처럼 활용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그냥 맞습니다. 사문화된 법이었는데 사문화됐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긴 했어요. 근데 다만 예를 들면 이란 제재할 때, 뭐 북한 제재할 때, 뭐 리비아 제재할 때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말 진짜 의회 가는 것처럼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10% 보편 관세를 매길 거야. 우리한테 무역 적자를 보는 나라들에게 기한 없이 무조건 관세, 상호 관세를 부과할 거야.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권한 남용을 굉장히 세게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 말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꽤 지금 해외 외국에서는 뭐 우리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의 그런 비상경제수권법 그걸 이용한 관세 부과가 지금은 1심 판결밖에 없지만 네.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또 중요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이 적성국 무역법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닉슨 대통령이 그때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당연히 피해 보는 기업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처럼 그때 당시에도 요시다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지퍼를 수입하는 업체가 소송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위법하다. 그래서 당시에 1심에서는 사실 요시다 인터내셔널이 이겼어요. 그때 논리가 지금 이번에 1심 논리랑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논리가 TWEA, 그러니까 적성국 무역법이 국회 입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이렇게 행정부에 권한임을 많이 해줬는데 그걸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도까지 너무 남용을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그 당시에 판결을 내렸어요. 예. 이번 판결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요시다 케이스는 이제 항소심에서 항소심 법원이 이걸 뒤집어요. 그때 뒤집어서 이제 닉슨 행정부가 맞다. 이건 법률적으로 맞게 그 뭐랄까 본인들의 권한을 행사한 거다. 그런 관세를 부과한 거다. 법이 있어서 쓴 거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소송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아, 그럼 아직 모르는 거네? 아직 모르는 건데 다만 그때 당시에 그 뭐랄까 이번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 2심 항소심에서 요거는 적법하다라고 했던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뭐였냐면 예. 그때 당시에 적성국 교육법은 조금 과도한 조치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요건들을 충분히 갖췄다. 뭐 예를 들면 무역수지 균형 회복을 하기 위해서 150일 동안 임시적으로 조치를 한 거예요. 아, 그때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닉슨 행정부가 과도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법률 안에서는 어쨌든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요거는 의회에서 제한적으로 위임한 권한을 딱 그 정도까지만 행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그때 당시에 2심 법원에서 항소심에서 판단을 했고 예.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예. 이번 1심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법률 요건에 따라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고 기한도 없이
무제한적으로 본인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세를 부과했는데 요거는 명백하게 입법권을 침해한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판례 중심이기 때문에 이번 1심 법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미 77년도에 비슷한 법으로 똑같은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어떤 그때 당시와 지금 상황이 뭐가 다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판결을 읽고 난 다음에 이러면 그러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한 경우가 아니라 정말 진짜 우리는 그냥 니네가 무역 흑자를 가지고 있는 만큼 무조건 관세를 부과할 거야.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거는 2심에 가서도 뒤집기는 쉽지 않겠구나. 라는 판단이 개인적으로는 들더라고요. 물론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일단은 그 말이 맞다면 어쨌든 지금도 의회에서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는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그 결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려고 했는데 동률로 부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일단 상하원 다 과반씩은 돼야 되는데 다 공화당이 다수입니다. 물론 이쪽으로 붙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의회에서도 그런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고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1심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나오기 전에 빨리 판결을 내려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합니다만 법원의 판결을 하여튼 그 법 자체가 이상하다. 법 자체가 이상하다. 는 의미다. 맞습니다. 그래. 그건 뭐 조금 봐야 되겠네요. 그럼 아직은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네요. 그 항소를 했고 트럼프 네. 행정부에서 항소할 때까지는 하여튼 결정이 안 됐으니까 일단 그대로 고해 그렇게 결정한 거니까 일단은 지금 2심 결과든지 뭐든지 나와야 되는데 2심 결과 언제 나올 줄 알아요? 2심 뭐- 한 2년은 걸릴 걸?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심이 너무 빨리 나왔기 때문에 2심도 네. 빨리 나올 수는 있는 거죠. 다만 지금 이렇게 뭐랄까 잠깐 멈춰놓은 건 일시적인 조치여서 예. 이제 정확히 미국 법무부가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하죠. 이게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1심의 효력을 멈춰주세요라고 하는 걸 내고 그다음에 2심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걸 받아들여야만 항소심 끝날 때까지 요거 효력이 멈추는 건데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간에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우리로 치면 그런 아직 셈입니까? 가처분 신청을 한 것까지는 아니고 우리로 치면 가처분 신청이 아니라 그러니까 효력 임시로 정지.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거 임시로 그냥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심 재판부가 그냥 잠깐 멈춰놓은 거고 정식으로 이렇게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걸 받아줘야만 이렇게 가처분 결정처럼 이제 효력이 왜 정지가 되는 겁니다. 멈췄을까요? 그것까지 정확히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관세를 무겁게 물려야 협상도 가능하고 이 비상 상황에서 우리가 관세를 해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안 돼 이거는 대통령이 너무 권한을 남용한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 네. 그러면 오케이 이거는 법원에서 다퉈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야 될 문제지만 1심만 난 거니까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그럼 유지하는 게 맞아? 아니면 관세를 없애고 법원 판결을 보는 게 맞아라고 할 때 유지하는 게 맞나요? 누구 입장에서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대체로는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거라든가 네. 임시적으로 우리 저 결과 나올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법원 판단하기에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항소심 법원을 판단할 때까지 네네. 그럼 이거 지금 상황은 관세를 일단 그럼 멈춰야 되는 거야? 아니면 관세를 유지하면서 재판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정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도 해서 그래서 그런데 유지해. 그리고 재판 결과 보자라고 판단을 했다는 건 네. 유지할 가치가 있어. 라고 판단을 한 결과가 혹시 아닌가?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만약 이게 너무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한 짓을 한 거야 라는 쪽에 조금이라도 가깝다면 일단 관세는 멈추고 재판 결과를 보고 나서 트럼프가 그렇게 할 만한 애가 되면 그때 다시 관세를 부과해라 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했을 때의 피해와 부과하지 않았을 때의 피해 둘 다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뭐 생각이 좀 하여튼 항소심이 시작되면 효력 정지를 유지할지 아니면 일단 관세는 부과하지 마로 할지
뭐 그거 자체를 아예 새로 결정하는 거라서 일단 미국 법무부가 이제 신청을 해야죠. 1심 효력을 정지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그건 해야. 당연히 신청할 테고. 그렇죠. 당연히 신청하겠죠. 예. 그러면 그걸 판단을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 할 테고 거기서 항소심이 결론이 나올 시작될 텐데. 때 하여튼 다시 한번 판단하게 네네. 될 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저는 뭐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제일 대통령이 쓰기 편하잖아요. 일단 이 그럴까요? 법의 해석으로만 보면 내가 판단해서 제 비상사태라고 판단하면 당장 내일부터 관세야 이게 되니까. 그런데 뭐 슈퍼 301조든 뭐든 다른 법도 있기는 있는데 네. 그 법은 작동하려면 뭐 미리 조사 보고서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시간이 조금 그렇다면서요. 걸려요. 그래서 이제 편한 칼 쓴 건데 네. 편한 칼이 마비가 된다면 그거 쓰지 않겠습니까? 다른 걸 또 쓰고. 쓰겠죠, 당연히. 근데 아니 제가 그때 김진정 변호사님이니까 미국 변호사님한테 들은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그 건설업 할 때도 이렇다는 거예요. 맨하탄에 예를 들면 아파트를 져야 되는데 허가가 안 났어. 근데 그냥 져. 그럼 당연히 시 당국에서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하고 테이프 붙이고 공사 중지 할 거 아닙니까? 올리고 있는데 그럼 항소를 한대. 그럼 몇 년 동안 소송 하냐 마냐 가지고 법원 싸우다가 시장 바뀌면 새 시장이 들어와서 그냥 하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같이 테이프 걷고 그냥 올린다는 거예요. 뭐 기부 체납 좀 하고. 그동안 공사는 스톱입니까? 진행입니까? 그동안 스톱하다가. 스톱하다가.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미 공사를 어느 정도 좀 하다가 멈추니까 아예 멈추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재개해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항상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것도 비슷할 것 같아요. 논란이 있어도 항소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근데 그때 트럼프는 시간이 자기 편이지만 지금 트럼프는 시간이 자기 편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는 90일을 줬다. 90일 동안 쇼부 본다. 그렇기는 한데 사실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이 항소심 결론이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생각은 오케이 이 항소심이 예를 들면 또 한번 나한테 불리한 판단을 내리면 뭐 그럼 3심까지 가는 거고 상고심은 없어요? 우리나라랑 달리 그냥 무조건 상고심을 가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또 상고 허가를 해줘야 상고를 할 수가 있기 하여튼 때문에 뭐든 간에 그 프로세스는 밟는 거고 보통 미국은 2심에서 끝이 그리고 난다고 이 하더라고요. 프로세스 밟는 동안 슈퍼 301조 준비하고 하여튼 지금 이게 트럼프도 관세를 매겨서 그거 다 거들려는 게 아니라 협상 카드로 협박을 하고 있는 건데 뭐 그때까지 협상만 마무리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 트럼프한테는 아마 그런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긴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궁금한 건 앞으로 그럼 이게 관세가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결국 안 없어지는 거냐 어느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더 추가 기운 거냐 이번 사건으로 그게 궁금한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트럼프가 이기기는 쉽지 않다.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1971년에 요시다 판결, 75년에 나온 요시다 판결을 보면 거기도 똑같이 너무 광범위하게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 건 맞는데 다만 제한적으로 행사했기 때문에 요거는 합법 넘어간 거지.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1심 재판부에서도 그걸 명확하게 지적을 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1심 재판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번 미국 법은 상식의 뭐 연장선이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여전히 수단이 많아서 결국 지하고 싶은 대로는 할 근데 것 같다. 그렇긴 한데 다른 법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것처럼 광범위하게 관세를 부과하고 광범위하게 세수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예상할 수는 있겠네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가 이기기 어렵다고 만약에 판단한다면 네. 빨리 협상을 끝내려고는 할 수는 있겠네요. 그럴 수는 있죠. 그게 유지되는 한 만약에 법원 판단 2심에서 또 깨질 것 같다. 네. 그러면 그 전에 어쨌든 협상을 끝내는 게 유리하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게 하면 협상률이 확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나올 수는 있겠네요. 약간 리스크는 커지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협상은 좀 빨리 하려고 할 수도 있겠다. 아니, 그리고 그리고 이 항소심이 언제 나옵니까 결과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관세 협상은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관세 협상을 통해서 상대국에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개의 관세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사실 감세 정책이랑 맞닿아 있어요. 관세로 돈을 벌어야 감세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그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하는 게 이 세 개의 관세가 사라지게 되면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해 트럼프 행정부도 필사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뭐 결과는 나와봐야 알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세를 통해서 재정을 마련하고 그걸 기반으로 감세를 하겠다는 트럼프의 생각은 그조차도 협상용이고, 봐봐,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너희들. 그러니 내가 관세를 양보하겠니 안 하겠니? 하겠니 안 하겠니? 안 할 것 같지? 그러니까 협상 카드 잘 갖고 오라는 거야 라고 하려고. 야, 관세가 45, 30? 저거 괜히 지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상대방에게 나의 꿈은 그렇게 관세를 벌어서 우리 국민들한테는 더 이상 세금 안 걷어도 될 만큼 많은 세금을 걷는 게 내 계획이야. 그러니 이거 뻥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하니 30% 40% 관세도 쟤는 심각하게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인식을 상대국에 심어줘야 하니 그런 논리를 만든 것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기 행정부 때 이미 그렇게 했어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랍니다. 이미 그렇게 한번 했기 때문에 물론 규모와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예.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이 그겁니다. 아니래지 않습니까? 항소심은 한 6월 중순 정도부터 시작될 걸로 예상은 되고 있네요. 보니까. 트럼프의 생각은 6월 중순까지 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으니. 네, 네, 김상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